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시자들 찾아주신 새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정책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감시자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너무 많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촛불의 민심을 잘 대변하면서 또 사회 목탁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시자들 기다리셨던 분들 그동안 그 노동의 역사를 다룬 특집 방송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2년 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던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유죄가 나온 반면 원청 관리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사고 발생 이후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원청 무죄, 책임 없다고입니다. 먼저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정리부터 해볼까요? 2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노동절이었죠.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에 삼성중공업 이제 거제 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아주 큰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이 고정식 32톤급 크레인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바로 있는 해양 플랜트 제작 현장이나 거기에 있는 흡연실, 화장실을 덮쳐가지고 직원 6명이 사망을 하고 약 25명 정도 다쳤죠. 그리고 노동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이나 이 원청 노동자들이 쉬는 자리였고, 그래서 하청업체 이 근무자들이었고 피해자들은 전부 다 이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죠. 그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고 당시만 해도 이게 상당히 엄청난 산재 사고였기 때문에 큰 엄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보면은 실제 실형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안전관리 책임을 마땅히 졌어야 될 것이라고 했던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도 사실상 책임에 대해서 크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그 보조수 그리고 크레인 조작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법인은 이 원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미비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판결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벌은 이제 주로 당시 크레인을 운전했던 실제 직접 현장에 투입돼 있던 근로자들만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졌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이제 거의 다 무죄가 났는데 그 논리가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쉽게 말해서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계층적인 구조로 조선 소장부터 해서 뭐 부장 이렇게 쫙쫙쫙 내려가서 여러 개의 복잡한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를 관리 감독할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관리 감독자 말고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 올라간 관리 감독자는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런 논리로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회사의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높은 분들은 전혀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논리를 이 판결에서 그대로 좀 인정을 한 게 돼서 사실은 산재가 계속 일어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이제 우리 사회의 목소리나 입법 취지하고는 약간 좀 반대로 나간 판결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뭐 안전 규정 미비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사실 저는 너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고의 무죄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뭐 특히나 이거는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네. 그렇게 따지면 법이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규범하고 또 회사 안에서 규범과 사회에서 법이 비슷한 위치인데 규범이 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다. 그럼 법이 있다라고 해서 불법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논리가 과연 상수심에서도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뭐 원청에 대해서 중형이 나오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도 한마디로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애초부터 사업주한테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원청과 원청 관리자한테는 면죄부를 준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후에 2년 동안 그 뭐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려지면서 뭐 네. 여러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여기 STX 폭발 사고하고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17명의 국민 참여 네.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했고 각각 그 STX 사고와 어떤 삼성중공업 사고를 분석을 하고 또 국외 사례까지 영국이라든가 이런 사례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는 지금 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위험의 외주와 네. 위험한 일은 자꾸 외주 쪽으로 발주되는 이런 것인데 이 안전 원칙을 위배한 무리한 공정 진행이라든가 다 공정에 쫓기니까 휴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 책임이 뒤따르지 않은 제하도급의 확대, 또 그리고 원하청의 그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자꾸 애매해져 가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크레인의 불안전한 상태 같은 것도 물론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이 법원에서 안전보건 협의체 조항 문제에 대해서 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법원에 벌금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노동의 이중화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또 하청기업 이렇게 나눠져가는 이런 노동의 이중 구조가 비전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사업법인으로서는 공장 책임자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그런 그 계층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다 같이 안전보건 협의체 끌어들여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했었다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이 보고서에 잘 다뤄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타워 크레인하고 지브 크레인 두 개가 같은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이 타워 크레인은 삼성중공업에서 운영을 하고 지브 크레인은 또 외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이제 그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 두 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었겠느냐.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의 정도로 보면 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고 인도길이 그때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배를 납품해야 되는 길이 임박하다 보니까 휴일에 다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사실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이번 판결이 또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네. 그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면은 뭐 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최근 10년간 크레인 충돌 사고만 해도 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해서 10년간 산재 사망 사고가 2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에는 삼성중공업이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6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네.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면 되는데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고 또 누가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겠습니까? 국장님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 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들에게 이제 무죄 판결을 하면서 논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그 사고가 나기 직전에 삼성중공업이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안전보건 이행 수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다. 그리고 해외 기관의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다른 조선 업체들에 비해서 안전관리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고 심지어 최근에도 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수 등급을 받고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런 기관의 평가를 가지고 또 면죄부를 준 것도 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기관의 평가에 그걸 면죄부 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 양형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한 거죠. 아무리 우수 그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면 더 이상 안전한 사업장이 아닌 거죠. 판결을 보더라도 저 원청 지시 없이 이거 움직이는 현장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거 일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라는 건지 법원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뭐 비정규직이나 이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앞으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비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학교 일선에서 학생이 사고가 당하면 교장은 책임 없습니까? 네. 이 사고가 난 이후에요. 뭐
피해자들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전국으로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또 유족들의 상황은 어떤지 곁에서 상담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산재 추방운동 활동가 이윤주 국장의 이야기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서 동료를 구해오지 못한, 나만 살아온 이 고통에 제일 많이 시달리시거든요. 근데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인데 내가 죄인으로 2년을 살았어요라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장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살아와서 고마워라는 이야기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고, 그 현장에서 죽어간 동료, 가족들이 왜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사회가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 이게 그분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치유라는 건 그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사고를 목격하고 함께 봤을 것이다라고 추정된 노동자가 거의 50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14분 이외에 나머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혼자서 그것이 자신의 문제였던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 현장에 있었고 동료를 살려서 같이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무죄고,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피해 노동자는 죄인이 돼서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삼성중공 크레인 사고는 수없이 일어나는 노동 현장의 사고, 노동자의 죽음의 일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고가 한번 터지면, 판결이 한번 나면 잠시 막 집중해서 막 관심을 가져요. 근데 금세 또 사라져 버리거든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뭔가 변화를 시작하는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윤주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그 산재 처리라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대부분의 분들은 산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인 참사 관련해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산재를 당하신 노동자분들의 실제 증언을 기록한 책은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9분의 노동자분들의 이제 그 증언을 담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진짜 그날의 상황 내지는 산재를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생생히 와닿거든요. 이분은 본인이 같이 일을 하던 반장님이 이제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걸 직접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반장과 본인은 또 오래 같이 일을 하면서 나이도 같고 해서 거의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걸 목격하시고 나서는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술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저는 초라하죠. 엄청 초라하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는 뭘 해도 끝이 허무할 것 같고 뭐 죽어보는데, 그 사람은 3년을 반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아낀다고 담배도 얻어 피워요. 술도 얻어 마시고 그렇게 바닥바닥 살아서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내 거로 바꿨다고 자랑했는데, 그러면 뭐 해요? 죽어보는데 다 허무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산재, 뭐 사고, 다쳤으면 보상받고 치료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산재라는 거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고 내 그 동료가 죽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실제 내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조금만 더 좀 심각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 피해자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일도 시간 좀 지나보십시오.
한 반년, 1년 지나면 또 얻어서 묻혀버려가지고 법적인 거 규제 적용 안 되면은 또 흘러가 버립니다.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나면 그때서 다 들적 꺼내가지고 또 제도 개선한다고 하고 분명히 이럴 것이거든요. 제도 개선이라도 되면 다행일 것 같아요. 아니, 법원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기득권 제도에서부터 판결이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아무리 하청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이 소리쳐 외치고 집회하고 시위한다고 해가지고 법이 바뀌겠습니까? 법원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조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날 사고 현장에는요, 뭐 사망자, 부상자 말고도 1,600여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당사자면서 현장에서 동생을 잃은 유가족 박철희 씨가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인데요. 그분께서 감시자들의 영상을 직접 보내왔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로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5월 1일 날 자명종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항상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날로 돌아간다면 자명종 알람을 꺼버리고 동생에게 오늘은 결근하자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선소에 출근하는 것이지 목숨을 잃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이 무리한 공기 일정을 가지고 그 공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 속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사람의 목숨이 기업의 이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은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 또 방비책을 가지고 그 작업장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OECD 산재 사망 1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호주나 캐나다, 네. 영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최고 6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징역형도 최고 25년형까지 징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866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사업주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근로감독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뭐 산재 사고가 아예 안 날 것이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루에 2~3명씩 죽는 일은 그래도 좀 멈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당연하죠. 이게 기업의 책임이라는 거, 그다음에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을 적용시키기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할 만한 게 안 나와서 사실은 법을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의 관리 책임과 또 혹은 또 그만큼의 연봉에 상응하는 또 책임을 진다라고 보면 포괄적이고 폭넓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도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산업 안전에서 산재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창 경제 발전을 위주로 산재를 대응하던 시절에 나온 법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좀 안 맞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아까 또 비디오에서 그 가족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죽으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하러 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위험의 외주화. 우리가 이걸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서 봤었고 또 서울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김둔의 사고에서 봤었고 많이 봤었는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과 이렇게
노동자의 피해 이런 양분법으로 하기에는 또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좀 사회적 큰 합의, 사회적 안전망과 고용 구조의 유연성 이런 문제가 통해서 한꺼번에 좀 해결되지 않으면 매일 어떤 기업을 욕을 합니다. 근데 원청, 재하청 구조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무한 반복 현상만 가중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노동절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밑에서도 사실상 사업주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만 계속 처벌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하루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약 7명 정도 산재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데요. 사실은 유전 무죄, 그리고 원청은 무죄, 그리고 하청은 유죄 이런 말들이 앞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 씨가 쓴 칼럼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산재 현황을 보고 쓴 글이었는데요. 나는 이 사태가 계속되는 한 4차 산업이고 전기자동차, 태양광, 인공지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바닥에 으깨지는데 이 사태를 덮어두고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 더 이상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로 두지 말고 이제는 바뀌길, 또 달라지길 지켜보겠습니다. 밖에서 술 한잔 하고 나면 꼭 불러야 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술잔을 기울이지만 정작 이분들 근로 환경은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단한 노동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시 리스트, 김대리의 외침입니다. 대리운전 국장님 자주 이용하세요? 예, 마산이나 진해 네. 가끔 나가면은 대리운전을 하는데요.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기태 총장님도 감사의 말씀 전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평소에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 택시. 네,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 애용하는 번호가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항상 그 번호에 걸게 되는데 부르면 잠시 후에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이 직접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 계세요? 뭐 차 번호 몇 번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대리기사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객들이 대리운전 업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 전화번호를 네. 알고 있는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하면은 그게 이제 콜센터에 접수가 됩니다. 네. 바로 콜센터에 접수가 돼서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된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제 콜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대리운전 업체 그리고 대리기사 이 가운데에 있는 콜센터가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배차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 시스템인 콜센터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가 바로 지금 요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업체마다 콜센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네. 등록된 업체가 한 300여 개, 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는 네. 사업자이면서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곳이 한 500개 이렇게 돼서 한 8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리운전 업체들이 콜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리운전터에 전화를 하면은 바로 콜센터에서 배차를 하고 또 중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콜센터는 수수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겠네요. 근데 그 뭐 예전에는 뭐 대리운전 기사 하면 뭐 낮에는 무슨 일을 하고 저녁에 뭐 투잡, 쓰리잡 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전업으로 이 일이 직업이신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더 많다 그러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찾기가 힘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실태 조사를 한 경발련 조사에 의하면 76.5%가 전업 기사 분들이라는 그 통계가 있고요. 그보다 앞서 2010년에 이제 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라는 이제 제목 속에 이 내용을 보면 전업 비율이 74.4%. 부업 비율이 25.6%이고 또 같은 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태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심지어 하루 평균 근로시간도 8.2시간이고 한 달 근무 일수도 평균 23.5일을 근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규직 그 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근로시간과 더 많은 일수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 실직 많이 하고 또 자영업 하면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으로 이제 뛰어드는 형국이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리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 대리 기사 수는 또 많아지는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카오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대리운전,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경남은 한 대리운전 기사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해요? 저희들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네. 통계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에다가 전수 실태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것은 경남에 약 한 3,7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0년대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고요. 네. 90년도부터 대리운전이 시작되었고 2000년도에 이 대리운전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플랫폼 노동 시장이 이 부분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래서요, 밤이 아닌 낮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부당한 노동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기사들의 요구 저희 감시자들이 들어봤습니다. 보험 심사가 나자마자 보험료를 납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의 기자회견 현장. 우리의 노동자성을 즉각 인정하라! 인정하라! 투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배차 제한을 푸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싫지만 본인의 손에 맡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의용노조를 찾아가 비굴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절박한 의견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용 내역을 알고 싶은데 왜 지금까지 떳떳하게 돈이 사용이 된다면 우리 노동자의 돈이고 우리 대리기사의 돈인데 왜 보여주지 않느냐. 이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사들이 부담하는 회차용 셔틀버스의 운행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건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남 대리운전연합 13개 센터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운영 내역 공개 대신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운영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일부 기사들의 배차를 제한한 상황입니다. 본 회사의 기사님은 배차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제가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사측에서 말하기를 이제 복장 불량, 기사님은 복장 불량에 이런 뭐 민원이 제시돼가지고 이제 센터에 콜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 12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뭐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복장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코를 못하게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되게 힘들고 불법 해고 살인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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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차 제한은 곧 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 아들인 9명의 기사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희가 일을 못하면 생계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짚어볼 내용은 이제 합법 노조로 인정을 하고 노동자 인정을 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입니다. 듣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신고 필증을 발부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지난 1월입니다. 네. 1월에 경상남도로부터 경남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합법적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노동조합 맞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얘는 경상남도 지사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비롯해서 12개 안팎의 광역지자체에서 노동조합 맞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인 노동부가 노동조합 법상에 이런 노동조합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노동상권의 하나인 단체 교섭을 공개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사실상 이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동조합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막아 나서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사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맥도날드 배달해주는 게 가장 놀랍니다. 이 뭐 맥도날드는 원래 가서 사 먹는 건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 조밀한 도시에 살면서 이제 배달도 해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 노동자가 빨리 발달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상당히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금 벌써 정부가 우리 비정규직이라든가 장기 근로자, 특히 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심지어 소득 주도 임금 성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시장의 가장 저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핑계 뭐 소속이 애매하다, 노동자냐 사업자냐. 뭐 이렇게 해서 그 적극적인 법안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부의 업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노조를 할 권리라는 건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거든요. 네.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고용이 돼 있어야 된다라든지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현재 실업 상태이고 언젠가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노조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지금 대리기사분들은 실제 일을 하고 있고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노조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는 헌법 취지에 완전히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실제 이제 그 개별적 근로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용 관계를 따지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를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의견이 보면 뭐 이제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한다라든지 아프면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배척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의 모습이 너무 다양화돼가지고 전형적인 근로관계만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극소수의 정규직 근로자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은 너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현실에 맞춰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실제적으로 실질적 종속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느냐.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리기사는 반드시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 총장님이 나 오늘부터 좀 대리를 해볼까? 라고 하면 어디가 뭐 이력서 같은 거라도 낼 거 아니에요? 업체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으면 그 업체가 가서 나 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업체가 사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렇게 보면은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장과 사업 이렇게 예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사업장의 범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게 어느 특수한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리운전 콜센터에서는 셔틀버스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콜센터가 배차 제한도 하고 제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콜센터 그리고 콜센터가 연합체인 경남 대리운전 연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용주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콜센터가 갑인 아주 이 특이한 구조네요. 지금 뭐 배차 제한이나 각종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답이 간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 콜센터 요직원이 갑이네요. 저희가 근데 또 이 짚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선 이 고용 구조라 그래야 될까?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대리운전비 내면서 비싸다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또 기사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네. 수수료가 약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수료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네. 경남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콜이 많은데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3,000원 30%입니다. 이렇게 30%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네. 2만 원이 넘으면은 약 20% 수수료죠. 그럼 20%면은 4,000원 정도입니다. 수수료로 나가고요. 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약 한 25~6% 수준으로 3,600원 정도 수수료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35%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뭐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주 대리기사님도 힘드시겠다. 과거에 이제 이 대리운전이 아주 초창기에는 실제 이제 직원들이 다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업무가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어플을 이용하고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돼 있어가지고 초기 이제 자본은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몇 년 돌리고 나면 사실은 그 비용은 다 회수됐을 것 같은데 수수료를 여전히 그때 기준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은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밖에 좀 낮춰도 되지 않느냐. 네. 특히나 부대 비용을 저렇게 따로 받는다면 당연히 그 부대 비용에 상응하게 수수료는 더 낮춰주든지 아니면 수수료 안에 그걸 다 포함해서 해결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버스비가 이제 하루에 3,500원을 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이면 105,000원이고. 근데 실제 셔틀버스비를 내지만 셔틀버스가 안 오는 지역으로 콜을 받아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동업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안 오시려고 하시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00원은 꼬박꼬박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외로 그러니까 여기 정식으로 잡히지 않는 지출을 계속 하면서 또 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실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렇게 이제 피켓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남에만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뭐 3,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분들이 매일 3,500원씩을 내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역을 공개해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셔틀버스비를 내는 것하고 금액이 3,500원인데 네. 대리운전 기사 수를 곱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네.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창원과 김해에 약 3,000명 정도로 추산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셔틀버스 42대 내지는 50대 나가는 또 비용이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로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한 1억 5천만 원. 그 차액이 있는 거죠. 그 차액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세금 탈루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개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런 콜센터가 복지 차원에서 수수료도 받아가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별도로 셔틀버스비를 받아가지고 중간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월에 이제 셔틀버스 운행이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재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완전한 재개라기보다는 일부 구간이 빠지기도 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대리기사분들이 여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운행 내역을 공개를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저기 아까 화면에 나온 분처럼 아예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차를 안 해주는. 그런 이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식의 노조고 어떤 그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조가 정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하는 아주 그렇네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누가 사용자고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지금 다툼이 되다 보니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라고 저는 보이고, 특히나 지금 그 아까 화면에 나오신 분은 또 배차 제한의 이유를 그 회사에서 드는 거는 복장 불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끼. 네. 노조 조끼 입은 네. 걸 이유로 배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배차 제한 자체가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생계를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그 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벼랑 끝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조금 더 진일보한 좀 그런 대화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런 부당 노동 행위로 여전히 배차 제한을 받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 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배차 제한이 되어 있던데, 예, 그 사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한국노총은 문의를 해주세요, 형님. 아니,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그 배차 제한 걸었다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고 업무 지시가 내려온 거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업무 지시가 한국노총에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 혼자 있어서 지금 다 업무 전화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노총으로 문의를 합시오. 예. 일단은 사장님은 이제 보험도 빼라고 뭐 퇴사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그래 연락 왔는데? 한국노총에서 연락이 온 거라서. 한국노총에서 왜 그게 연락이 오는 거? 저거가 왜 그? 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이제 전달하는 거고 사장님 어쨌든 배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콜을 못 해. 그래서 제가 업무 정지를 잡아. 이제 그러면 뭐 합쳐도 아예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말이네. 예. 일단은 뭐 퇴사를 하시라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라는 건 입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퇴사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계시네요. 퇴사하시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처음에는 업체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또 한국노총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걸로 보니 본인들 스스로도 내가 사용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노총이 여기에 개입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그러면 사실 대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서로 공을 떠넘기다 보니까 어디다 문의를 하라는지부터 사실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좀 물타기식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업체 콜센터 한국노총 대리 기사가 있는데 문의를 하라는데 어떻게 왜 그 노총에 문의를 하라는 건지, 이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짚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공개해라 하니까 그 업체가 이제 연합이겠죠. 연합회가 이 한국노총 노조로 운영권을 넘겨버렸어요. 셔틀 운영권이요? 그렇죠. 네.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이런 거죠. 경남 대리운전 연합회가 갑질한다. 플러스 뒤에 보면 한국노총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죠. 하나는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해라. 두 번째는 배차 제한 왜 하느냐. 이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이 대리기사가 이제 1,700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은 이제 민주노총에서 하는 추정은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대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내역서 공개나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는지, 그리고 배차 제한에 나가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소속 기사나 그 우호하는 기사, 이런 노조 집행을 우호하는 기사라고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진짜 왜 국장님한테 한번 도리어 여쭤보고 싶어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와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노동조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해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명한 회계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운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려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힘을 합쳐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요구하고 대응하자.
앞서 제일 먼저 지적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간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의 가입을 의무화시키겠다. 이게 고용 공약 사항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공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안 지켜지고 있고요. 단결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150개 나라에서 터지는 노동 기본권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터지지 않고 있다 합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해서 더욱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업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이제 법안 발의는 있었거든요. 2013년에 문병호 의원이 시작해가지고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원혜영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계속 지적하지만 국회에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리운전 사업자, 대리운전자의 이제 등록 자격이나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고 또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이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부당 행위를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금지 조항도 들어있어서 사실 이 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문제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경남에 아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역서 공개하고 적어도 저는 아까 복장 관련해가지고 복장 위반이라고 해서 배차 제한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 최소한의 생계권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차 제한까지는 좀 풀어달라.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최소한 좀 해주고 난 다음에 합의점을 찾자라고까지 좀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사실은 대리운전 이 부분이 플랫폼 노동자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버란 미국의 우버가 왜 가치가 높냐 하면 우버가 생산하는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라고 하는 이 플랫폼 노동자의 시장을 오히려 굉장히 전향적으로 빅데이터의 어떤 전초, 우리 교통량을 분석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그리고 운행 기록 이럴 때 남겨서 우버 같은 그런 자율주행 차량에 나중에 하나의 자산으로 쓰게 되고 한다면 이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대리기사에게도 그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뭐 이런 좀 대담한 구상이 정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많은 기사분들이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도요. 본업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낮에도 다른 일을 한다고 둘러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노동 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시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시자들에선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조선소 노동자와 또 노상에서 고단한 밤샘 노동을 이어온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짚어보는 건 진정으로 이들의 일터 환경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바뀌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이분들은 전과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노동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노동의 땀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를 위해서 감시자들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방송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창원 KBS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